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시황 애널리스트 한지영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지영 씨를 모시고 네. 시황 애널리스트로서의 어떤 네. 역할, 또 더 나가서 시장을 요새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예. 더 나가서 전에 번역하셨던 책 네. 밀레니얼 머니와 제가 이번에 낸 책 네. 또 자랑해야죠. 밀레니얼 축하드립니다. 네. 밀레니얼 이코노미를 네. 최근에 출간했는데 네. 이 책에 대해서 우리 책 이야기 또 좋아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네.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것 네.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시황 애널리스트가 뭐 하는 사람인지, 네, 그렇죠. 그리고 더 네. 나가서 그 시황 애널리스트로서 네. 살아가기 위해서 네. 또는 애널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네. 준비해야 될 것, 태도들 뭐 이런 네, 것들에 맞습니다.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고 네. 거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 저 시황 애널리스트의 하루라든가 네, 네, 네. 어떤 일을 하는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 나눠봤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마 그쪽 지원하시거나 또 네. 시황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아니었을까 하고 좀 약간 자부심을 가지게 되고요. 네. 자 이제 오늘은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한지영 씨가 요새 특히 연간 전망 하는 네. 시즌이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보통 증권사들이 이때가 이 10월에서 시즌이죠. 11월 네. 사이가 경제 전망, 네. 내년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하는 그런 네, 기간들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굉장히 요새 고민이 많고 바쁘셨을 그렇죠. 텐데 또 이렇게 나와주시니 아예 아닙니다.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뭐. 아유, 왜 그러세요? 네. 자, 그래서 바쁜 거 알고 있는데요. 뭐 네. 그래서 한지영님한테 일단 네. 첫 번째로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조금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그림을 통해서 네. 좀 설명하시는 게 편한가 봐요. 네, 바로 네. 그림을 띄우시네. 네, 이거 보면서 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시장은 지금 여전히 그 무역 분쟁에 대한 노이즈 굉장히 심하고 또 이제 뭐 영국, 유럽에서 브렉시트 문제들이 뭐 계속해서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처하고 나서 그냥 펀더멘털적인 측면이랑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전 개인적으로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4분기 내년 1분기까지는 시장 환경 좀 괜찮을 거다. 즉 주가가 지금 방향성이 아래보다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참 오래간만에 네. 객관적인 전망이신 것 같아요.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연준이나 ECB, 뭐 BOJ, 선진국 중앙은행들 그리고 우리나라 한은도 계속해서 부양 기조로 가고 있고 또 무역 분쟁 같은 경우도 작년 10월부터 굉장히 심해졌었는데 지금 물론 올해 5월이랑 또 8월에도 한번 큰 사건 뭐 이벤트가 있었지만 지금 양국 간에 좀 어느 정도 봉합하는 단계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 매크로적인 환경이 좀 우호적으로 돼가고 있고 특히나 반도체 같은 업황들도 내년부터는 거의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또 중국도 경기가 지금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좀 흐름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그림은 어떤 내용이 갖고 있나요? 이게 이제 많이들 이제 보시는 이제 우리나라 이익 전망치, 이게 코스피의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인데 2019년 영업이익 전망치예요. 올해군요. 예, 올해예요. 올해 영업이익에 대한 네. 전망치의 변화. 그러니까 지금까지 벌써 3분기가 흘러서 네, 그렇죠. 예. 기업들이 이제 대충 4분의 3 정도의 시간을 그렇죠. 흘러가면서 여기서 이제 실적들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쇼크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연초 거의 뭐 작년 말부터 이익 전망치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억 원이니까. 네, 그 220조 원 냈는데 지금 뭐 140조 원 내에서 거의 엄청나게 30% 거의 넘게 30% 정도 감이. 그렇죠. 그래서 코스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좀 못 갔던 이유가 뭐 무역 분쟁 대외적인 이슈도 있지만 이렇게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낮았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도 뭐 굳이 살 유인이 좀 적지 않을까. 오버웨이트라고 하죠. 그렇죠. 네. 전체 주어져 있는 벤치마크 네. 또는 지수 내에서의 네. 비중에 비해서 더 많이 사는 것을 네. 오버웨이트라고 하는데 오버웨이트보다는 언더웨이트 적게 그렇죠. 사는 네, 그렇죠. 네. 그런 상황들이 진행됐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 찾아볼 수 있는 게 여기서 이 회색 부분이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그 주간 단위 영업이익 전망치가 얼마나 변했는지 이익 수정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 이익 수정 비율요? 예, 주간 단위 변동률인데 이게 보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군요. 줄어들고 있고 또 위에 보시면은 일단은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일단 올해보다는 여전히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래서 물론 2020년도 이익 전망치 같은 경우도 그 올해 초 이후 뭐 하향 조정되고 있긴 한데 2019년보다는 조정폭이 좀 각도가 좀 완만하고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좀 내년도 시장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각국의 부양책들 뭐 중국도 여전히 부양책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은 외부 환경에 특히나 외부 대외 수요에 영향을 많이 받는 한국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괜찮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우리나라 시장의 기업들의 이익 변동, 네. 그죠? 이익에 대한 조정의 흐름들을 살펴봤는데 2019년 상반기 주식시장이 그렇게 힘들었던 이유를 네. 어떻게 보면 2018년 말에 있었던 네. 주가 급락의 이유를 좀 네.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주식시장의 참가자들이 네. 기업 이익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네, 네, 애널리스트들이 맞습니다. 보기에 기업들이 2018년보다 19년에 더는 못 벌 것 같다. 네네네. 이런 전망들이 우세했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네. 보면 좀 조정을 받았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한지영 애널리스트의 생각으로는 이익이 하향 조정되는 네. 이익 전망이 악화되고 있는 속도들이 이제 완만해지면서 네. 심지어 옆으로 네, 가고 있다. 기업 이익 네. 전망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상황으로 그렇죠. 가고 있다면 이건 오히려 주식시장을 한번 매수의 관점에서 그렇죠.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네. 그런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을 조금 드리자면 네네. 우리나라 기업의 이익 전망을 결정짓는 요인은 사실 수출이라고 네, 볼 수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요새 수출이 네. 전년 동기 대비 계속 두 자릿수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라서 나오고 있죠.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네.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그림 띄워놓고 하시는 게 또 직관적으로 잘 와닿으시고 이러니까 그냥 네, 설명을 드리는 설명해 거고요. 주세요. 네. 이 그림은. 지금 수출 같은 게 그냥 심플하게 봤을 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지금 마이너스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국내 증시가 어떻게 보면 이익 전망치도 못 돌고 있고 이런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인데 저는 한국의 수출 같은 경우는 미국이랑 중국 이 양쪽 국가들의 경기랑도 굉장히 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물론 3분기 GDP 성장률이 뭐 예상보다 좀 부진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지표들은 좀 양호한 상황이고요. 뭐 소매 판매, 어떤 소매 지표들이? 판매 같은 경우도 뭐 소비자 지출. 소비재 지출 같은 경우도 양호한 상황이고 또 최근에 정부에서 얘기해 보니까 계속해서 부양책을 좀 실행을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 추가 철도 인프라 쪽이나 이런 것들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좀 괜찮을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도 9월 ISM 제조업 지수 그러니까 10월 초에 발표된 ISM 제조업 지수 급락을 하면서 미국 경기도 침체에 빠지지 않느냐라는 불안감이 다시 한번 제기가 됐었는데 지금 그외 다른 뭐 실물 경기 데이터들 있잖아요. 뭐 소매 판매 지표나 부동산 지표 이런 것들 여전히 양호하고 요새 특히 예. 미국 건설 관련 지표들은 네. 금리 떨어지니까 바로 그냥 급반등하는 게 네, 아직 맞습니다. 경제가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고용 시장도 여전 또 양호한 편이고 또 최근에 발표된 이제 미국 소비자들의 심리,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자 신뢰 지수라고 그게 어떻게 미국 경기를 바라보고 있고 현재 체감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도 이제 좀 중요한 지표긴 한데 이것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거기까지 제가 네. 체크를 못했네요. 감안을 했을 때 좀 한국 수출도 이제 바닥을 찍고서 올라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소비 쪽이 제가 아까 좀 견고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 저도 요즘에 데이터를 찾아보다 보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중국 증시 볼 때 중국 상해 종합 지수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상해 종합 지수 같은 경우도 무역 분쟁 뭐 한창 진행될 때도 지수가 뭐 무역 분쟁 얼마나 빠졌다, 작년에 뭐 엄청 빠졌죠. 급등락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국의 A50이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뭔가요? 경우는 중국 대형주 50에 나오는 건데 그게 대부분 중국 소비와 관련된 내수랑 관련된 좀 업종들이 많이 그 편입이 되어 있어요. 뭐 은행도 그렇고 소비주들, 그러니까 내수 소비자들. 근데 걔네들의 주가 같은 경우는 여기 그리면서 보시면은 파란색이 중국 상해 종합 지수, 그 다음에 이게 검은색이 차이나 A50 이 지수인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뭐 흐름은 거의 비슷하게 추이는 비슷하게 되는데 한 나라에 같이 있으니까. 네, 근데 이거 상승률로 비교해 보면은 그러니까 이 특정 시점을 100으로 놓고 해서 비교해 보면은 주가 차이 퍼포먼스가 굉장히 많이 차이네.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 요새 잘 오르고 있고 많이 오르고 있고. 빠지는 건 거의 또 예. 크게 빠지지 않는. 그래서 이 지표만 봐도 중국 같은 경우는 소비가 좀 견조하다. 얘네들은 오히려 무역 분쟁과는 크게 영향을 없는. 또 소비 볼 관련해서 수 정부의 있다라고. 지원도 나올 수 있다. 네. 결국 한지영 애널리스트의 생각대로라면 우리나라 수출이 네. 잘하면 뭐 연내에도 바닥을 칠 수 있는 뭐 가능성은 그런 있다고 가능성이 보고 있다라고 있습니다. 볼 수 있겠군요. 먼저 미국의 소비 심리와 네네. 그리고 건축 관련 데이터들이 굉장히 네.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역 분쟁 속에서 중국 증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네. 내수 관련 종목이 대거 편입돼 있는 네. A50, 네, 맞습니다. A50 지수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네. 일단 소비 쪽 부양,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노력들에 대해서 네. 시장이 좀 반응하고 있다. 네, 오늘 효과가 그렇게도 내고 있다. 볼 수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세 번째로 좀 네.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네. 그 외국인이 돌아와야 네. 외국인이 돌아와야 그렇죠. 주식시장 네. 수급이 좋아져서 올라갈 텐데 물론 이제 한 6, 7월부터 네. 바닥을 만들었던 게 결국은 국민연금이 그렇죠. 예.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줬기 때문에 뭐 꼭 네. 외국인만 시장을 뭐 한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그렇죠. 수는 없는데 네. 그렇더라도 이제 국민연금은 사실 리밸런싱 차원에서 주가 많이 그렇죠. 빠졌을 때 그냥 네, 자산 매분 자산 매분 차원에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의구심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네. 외국인은 일단 경기의 방향 이런 추세를 보고서 추세를 보고 투자하는 성격이니까 네. 과연 외국인이 돌아와 줄 것인지 또 네. 적극적인 매수를 보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아직 남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장도 역시나 좀 그런 흐름 때문에 지수가 사실상 9월 달에는 좀 8월 달에 많이 빠졌던 거에 대한 반발 작용으로 좀 많이 올라오게 했는데 10월부터는 좀 상승 탄력이 둔화됐었거든요. 2,100포인트가 그렇죠. 뭐라고 참. 예. 예전에 2,100포인트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네 번째 질문이 이제 될 것 네네. 같은데요. 첫 번째 이제 시장 어떻게 보냐. 네네. 두 번째는 수출은 네, 우리나라 결정하는 게 수출인데 네네. 수출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세 번째 수급 면에서 네, 외국인이 아까 지난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네 맞습니다. 팔고 대규모로 매도할 것 같지는 않다 정도. 네, 맞습니다. 경기도 좋아지니까. 네, 이 말씀을 하셨다면 이제 네 번째는 그렇다면 어떤 스타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네. 기업들의 특성 있잖아요. 네, 네, 큰 기업들, 초대형 기업들이 상승을 주도할 것인지 아니면 네, 사이즈가 작은 기업들이 네, 흐름을 주도할 것인지 이것도 굉장히 우리 투자하시는 그렇죠. 분들 입장에서는 네. 중요한 이슈잖아요. 어떻게 네. 보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펀더멘탈적인 요건들 그리고 중국이나 미국 같은 이제 경제들의 즉 매크로 변수들이 좀 나아진다고 했을 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대형주들이 많이 가지 않을까. 와우, 대형주 가면 지수 많이 지수도 그래도 상대적으로 중형이나 소형 뭐 이제 이런 다른 사이즈에 비해서 대형주가 좀 더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왜냐하면은 국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대형주들이 대부분 수출 중심의 기업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특히나 또 매크로의 환경 영향받는 업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봤을 때 대형주가 한 번 더 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의 상황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네네. 뭐 생각보다는 주식시장의 여건이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죠. 저 브렉시트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무역 더 분쟁. 나가서 무역 분쟁이 뭐 지금은 타결 분위기로 가면서 네. 미 증시도 사상 최고치 근처에서 움직이고 네. 있지만 이게 또 뭐 대판 싸우면서 또 밀릴 수가 있죠. 네. 또 특히 위엔화 환율이 막 급등하고 네.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결국 맞습니다. 한지영 애널리스트의 전망은 네. 이런 외부 충격이 일단 우리는 모르니까 없다라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해서 네. 전망했다라고 보고 참고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없다라고 가정했다기보다는 이미 이런 거에 대한 이슈들은 좀 반영이 되어 있는 미리 반영돼 소화하고 있는 상태다. 그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가격의 네. 많은 부분 잘 소화돼서 반영됐다. 예,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네,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네, 아주 좋은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제 슬슬 그 한지영 애널리스트와의 인터뷰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한지영 애널리스트에게 묻고 싶은 것들이 이제 다 대충 네. question들이 워낙 해결된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네. 이제 슬슬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그 밀레니얼 머니부터 네. 시작해서 번역했던 책들 이야기도 좀 한번 해주시죠.
예, 먼저 그 박사님이라 번역했던 절대로 배당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아마 여기 이렇게 창에 뜰 건데, 네, 그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배당 책 제목대로 그냥 배당에 대한 중요성을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업이 배당금을 인상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는 내년도 실적과 실적, 향후 실적에 대해 자신이 있기 때문에 배당을 지급하는 거다. 그러니까 순이익을 더 벌어들일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배당을 지급하는 거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런 배당주들에 좀 주목을 하자는 거고요. 또한 단순히 배당을 한 번에 막 올려주는 게 아니라 지속성이 이제 중요하다. 그러니까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올려주는 이 일종의 지속 배당 성장주 이런 것들에 좀 주목을 하자는 게 저희 절대로 배당을 거짓말하지 않는다의 좀 그 주제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008년이 갑자기 떠오르는 게 네네네. 2008년 당시 배당주 펀드들 수익률이 형편없었어요. 아, 예. 왜 그러냐 하면 그때 포함되어 있던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빠져 배당 수익률이 높아진 것처럼 네, 맞습니다. 예. 그 대표적인 게 그때 당시 컨트리와이드 파이낸셜 같은 네, 그 미국 배당주. 미국의 저 뭡니까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을 네, 하는 네, 네, 곳들이에요. 네네. 그런 곳이 당연히 망할 지경인데 배당이 지급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걸 배당주의 리스트에 넣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더라도 네. 배당 수익률 높은 순서대로 투자한다 이런 식의 그렇죠. 생각보다는 그거는 좀 그건 좀 예. 위험할 수 있고 네. 배당을 지급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그렇죠. 고르는 잣대로 높은 배당 수익률을 가지면서 그 배당금이 계속 인상되고 있는가가 훨씬 더 맞습니다. 중요한 지표가 아니겠냐라는 쪽에서 했고 특히 이 책은 그 뭐라고 할까요? 밴드 네, 배당 수익률 예, 밴드. 예. 역사적인 배당 수익률 과거의 이 네. 기업의 배당 수익률 예를 들어서 3% 정도에서는 네. 이 회사가 지급하는 배당 수익률이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네. 투자자들이 이 회사를 좀 싫어했다든가 반대로 한 맞습니다. 5% 정도 배당 수익률을 제공해주면 네. 투자자들이 되게 좋아해서 이 네. 회사를 계속 주가를 올리더라. 네, 맞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역사적인 배당의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네. 상당히 중요한 관점이다. 네, 그런 맞습니다.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같이 우리 번역했거든요. 네, 같이 했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그 다음번에 이제 번역했던 게 2016년도에 소음과 투자라는 이제 리처드 번스타인의 명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시장의 소음을 경계하자. 그러니까 시장의 소음에 휩쓸리게 되면은 본인도 모르게 매수 버튼 누르면서 매매 자저하게 되고 그런 것들은 결국에 거래 비용 증가 이어지고 또 마켓 타이밍을 잘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실로 이어진다. 그래서 시장의 소음을 경계하자. 그러면서 시장의 소음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번스타인이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단기로 주식을 보유하지 말자. 그러니까 주식은 그 되도록이면은 좋은 주식 골라서 장기로 보유하자라는 특성인데 물론 좋은 주식 고르는 게 좀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서 이제 통계적으로 제시하는 바는 어떤 주식을 샀을 때 보유 기간이 1개월 그리고 1년, 5년, 10년, 30년 됐을 때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주식에서 손실을 볼 확률이 제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책에서 말하는 좀 핵심 같고요. 네, 네, 특히 이제 정보가 너무 넘쳐서 그렇죠. 소음이 되는 꼴이 되는 맞죠. 일들도 네.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시황 애널리스트로서 네. 전날 미국 시장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고 하는 네. 면에서 어떻게 본다면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포인트를 지적해주는 네. 거 보면 시황 애널리스트야말로 시장의 소음을 제거해주는 네. 그런 클린 그렇죠. 그게 제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지금 소음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 소음에 휩쓸리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저도 이제 최대한 경계를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멋지십니다. 네. 참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 중에서도 특히 네. 시황 애널리스트, 마켓 애널리스트라고 이제 저희들이 네, 번역할 맞습니다. 수도 있는데 이런 식의 어떤 작업들 꾸준히 누적적으로 하면 네. 또 그 과거에 있었던 맥락을 네, 알게 맞습니다. 되잖아요. 네. 그래서 더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어떻게 보면 그 좋은 시황과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예, 맞습니다. 제가 그런 궁극적으로 여건이 되지 추구하는 않겠나 바입니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맞습니다. 드는데요. 또 하나 더 번역하셨죠? 네. 이제 가장 이제 최근에 했던 게 2017년도 밀레니얼 머니라는 책이 있는데 그 같은 경우도 미국의 한 운용사 대표가 쓴 책이에요. 그거는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밀레니얼 세대들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들. 그러니까 2000년을 전후해서 네. 학교 다니고 있었던 사람들이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죠. 네.
왜냐하면 밀레니얼 세대들은 지금 과거의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나 좀 X세대 이런 세대들에 비해 노후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요? 그거 같은 경우는 그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제 미국 기준을 봤을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적연금 이런 것들의 수령 금액이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든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도 그렇군요. 예. 지금 너희 세대들은 너희 부모님 세대들과는 달리 이제 연금에만 의존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근로소득뿐만이 아니라 이제 재테크 같은 투자소득을 통해서 재산의 증식을 이뤄야 된다.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 그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서 그 왜 밀레니얼 세대들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하냐면 밀레니얼 세대들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2008년 그렇죠. 글로벌 금융위기 또 2001년에 있었던 그 9.11 테러를 전후한 그렇죠. 폭락 사태 뭐 이런 것들이 그때 한참 2000년을 전후에 학교 다니던 사람들 네, 제가 맞습니다. 이제 미국 밀레니얼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그 각인돼 버린 거죠. 네, 맞습니다. 주식이라는 건 위험한 거다. 주식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네, 그런 진짜 그 인식 때문에 그런 편견 때문에 이제 밀레니얼 세대에 투자를 안 하게 되는데 이제 이 밀레니얼 머니 저자는 보통 편견에 반전 줄 때가 효과 있다고 이제 그런 편견에 반전 그 데이터를 주면서 시장 다수 의견에 반대해서라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이럴 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식이나 예금 그리고 채권 간에 이제 다른 자산군들 간의 과거의 누적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채권이 굉장히 안전한 자산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가지고 있는 게 안전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시계열을 뭐 10년, 20년, 30년으로 늘릴수록 제일 위험한 줄 알았던 주식이라는 자산이 제일 안전했고 오히려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뭐 현금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던 현금이 제일 부진한 수익률, 제일 안 좋은 수익률을 제공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실질 가치가 떨어지죠. 맞습니다. 네. 참 재밌는 이야기예요. 네네. 특히 제가 이번에 쓴 책 밀레니얼 이코노미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세계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그 밀레니얼 세대들이 주식도 안 하지만 집도 안 산대요. 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들은 그 대단히 과거와 좀 다른 소비 패턴들을 보여주는 경향도 좀 있고, 네, 맞습니다. 특히 이런 자산을 구입하고 매매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관심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 다르게 하면 욜로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며 살자라는 굳이 그런 미래를 생각하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아니, 미래를 생각하지 말자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이제 이렇게 젊을 때 좋을 때 즐기자는 게 좀 언제 즐길 수 있는가? 저는 사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회사 이제 퇴사한 다음에 여행도 좀 다니고 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가지고 그렇죠. 그동안 한 26년 7년 회사를 다니면서 너무나 몸을 혹사했구나.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게 엄청 되니까 열심히 하셨으니까 그렇죠. 욜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도 그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이 그죠? 뭔가를 다 이렇게 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 특히 위험 자산에 대한 장기 투자는 시간이 길수록 안전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젊음은 가장 그 투자 수익률의 큰 아군이다라는 게 이제 밀레니얼 머니의 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찍부터 투자를 해야지 좀 좋다라는 게. 근데 이제 밀레니얼 머니와 제가 이번에 쓴 책 밀레니얼 이코노미는 상당히 많은 면에서 보면 좀 같은 길에 같은 선상에 좀 놓여 있다라고. 진짜 읽어보고 싶습니다. 꼭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 드릴게요. 이런 밀레니얼 세대들한테 이제 저희들이 꼰대처럼 비춰질 수도 있으니까 이게 되게 책을 쓸 때 이야기를 나눌 때 굉장히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일단 뭐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물가가 급등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되는데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무슨 이유냐면 벌써 FTA를 대부분의 국가랑 맺어서 이번에 영국이랑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나라들과 다 관세를 철폐하는 규정들을 우리가 많이 맺어놔서 우리나라 물가 조금만 오르면 해외에서 값싼 물건을 수입함으로써 이걸 좀 대체해버릴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고요. 두 번째는 이제 더 좀 심각한 위협이 될 텐데 바로 우리나라가 아시아권에서는 거의 독보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니까 이제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도시 국가들을 제외하고 보면 사실 일본과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인데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 최저임금도 인상되고 그런 게 있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보니까 한 2, 3년째 계속 15만 명 이상 엄청나게 유입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아무래도 저임금 쪽 네. 또는 저숙련 쪽의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리지 네. 못하게 만드는 그런 노동 공급의 역할들도 거기서 네. 상당히 좀 많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나라가 최근에 보면 그 생산자 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계속 것이죠. 빠지고 있죠. 네. 예, 그런 것처럼 이게 결국 생산자 물가가 그렇게 빠진다라는 건 한국 기업들이 좀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또는 비용 효율화 이런 거에 능력들이 꽤 있고 네. 또 그러니까 혁신을 계속적으로 네, 맞습니다. 발휘하고 네. 있다라는 징후로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본다면 우리나라 물가가 못 오를 것 같고요. 오르더라도 약한 수준. 그렇죠. 그러면 금리가 네. 오르기 어려운 어렵지 않냐. 환경에 아니, 결국 금리가 오르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결국 옛날처럼 예금 그렇죠. 예적금으로 이제 불을 대응해가지고는 증식하기 힘든 정말 시대가 어려운 됐죠. 상황이니까 네,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투자가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면 너무 겁나니까 네. 그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될 때 저 달러를 비롯한 네. 글로벌 해외 왜냐하면 이 밀레니얼 세대들은 저희 세대들보다 네. 월등하게 어학 실력, 영어 실력이 그렇죠. 좋잖아요. 네. 그래서 그 국제화되어 계신 분들이니까 그렇죠. 네. 이런 분들일수록 투자에 있어서 네. 해외 투자도 적극적으로 좀 생각하고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과 환율이 반대로 좀 움직이는 네. 경향이 있으니까 이런 달러 자산을 비롯한 안전 자산에 네. 일정 금액을 투자해 놓는다면 경제에 뭐 예상 못한 네. 충격이 온다 하더라도 완전 완충장치 역할을 해줄 수 있지 맞습니다. 않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저 책의 말미에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밀레니얼 머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제 책 적절한 타이밍이 잘 나온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네, 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마지막으로 우리 그 한지영 씨 앞으로 향후 뭐 계획 또는 뭐 계획이라는 거창한 표현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살고 싶다 이런 이야기 정도는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년 됐는데 애널리스트 생활을 한지 근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쪽에서 일은 하고 싶고 잘 맞나 봐요. 예, 은근히 잘 맞더라고요. 왜냐면 뭐 어느 정도 이제 체력과 이제 그 수면을 좀 포기해야 되고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자처하더라도 그냥 일단 시장에 있는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 시황 애널리스트들은 최전선에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배우는 것도 많고 체감하는 것도 많고 또 시황은 뭐 섹터나 기업 애널리스트들처럼 특정 부분만 다루는 게 아니라 일종의 축구의 프리롤처럼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다룰 수 있는 이런 분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열린 사고 방식, 그러니까 되게 좀 생각의 유연성들이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서 가장 뭐 일을 계속 한동안 할 예정이고요. 물론 하고 싶고요. 예. 그리고 뭐 궁극적인 목표로는 박사님과 같은 왜 저처럼 아픈 사람을 그래요? 정말 홍 박사님과 같은 그 여의도에서 굉장히 이제 신뢰받는 명성 있는 이권 그 애널리스트로 한번 저도 돼보는 게 제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네. 이 일이 재밌고 여기서 더 실력을 키우고 그리고 신뢰받는 애널리스트로서 성장해 나가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유 참 어떻게 보면 좀 부럽기도 하고 그 젊은 저도 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요. 우리 한지영 애널리스트를 모시고 올해 장에 대한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내년 주식시장 좀 정확하게 보면 이제 내년 상반기 주식시장을 봐야 되는데 내년 상반기 주식시장의 환경, 전망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또 한지영 애널리스트가 번역했던 세 권의 책에 대한 좀 어떤 소개 이런 것들도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포부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각오까지 밝혀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귀한 시간을 내주신 한지영 애널리스트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